자, 고문자와 한민족의 발자취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문자가 가지고 있는 사료적 가치, 이런 제목으로 우선 역사와 선사, 주사료와 보조사료, 주사료의 망실과 훼손, 고문자의 사료적 가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역사와 선사, 사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인간의 긴 발자취를 통틀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에서 말하는 역사의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역사학에서 말하는 역사라는 것은 그 문자의 유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가 있으면 역사, 문자가 없으면 선사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라는 말은 문자 이전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럴 정도로 문자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 말 하나만 가지고도 문자의 사료적 가치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자는 어쨌든 이렇게 사료적 가치가 큰데, 그 문자를 사료로 말할 때에, 사료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자를 말할 때는 주사료라고 합니다. 이게 주사료라고 하는 말은 보조사료가 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 역사에 대한 기록을 중시하는 이유는 그 문자로 기록된 기록이야말로 주사료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 역사가 오래고 또 오랜 세월을 지나오는 과정에 사료가 자의적, 타의적으로 많이 훼손이 되어서 주사료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사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죠.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고고 유물이 발굴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고고 유물을 기준으로 우리 역사를 이제 다시 보려고 하는 이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료라고 하는 것은 주사료와 보조사료가 있다. 주사료는 문자로 기록된 사료다. 따라서 우리 역사가 지금 그 주사료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 보조사료는 이제 주사료를 말 그대로 보조하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주사료가 많이 망실되었기 때문에 보조사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주사료가 그렇게 많이 훼손이 됐을까요?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주로 이렇게 배우는 거 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그 역사 사료를 불태우는 그런 그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보물이 되는 것을 욕심을 낼 텐데, 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하필이면 우리의 역사책을 그렇게 탈취해가고 불을 질러서 없애고 이런 일들을 왜 할까요? 그 속에 저는 이제 우리 역사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뭔가 주변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 그 속에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의 정체와 관련된 어떤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우리 역사 고 사료들을 그 20만 권 이상 불태웠다는 이야기는 이미 뭐 다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 역사를 없애지 못해서 그걸 훼손하기 위해서 발작을 일으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역사는 훼손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사료 하나라도 나오면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 역사를 복원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그 고사료가, 주사료가 많이 사라진 것은 우리의 긴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만약 우리가 신생 그 독립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처럼 1770년대에 독립을 한다면 그 후의 역사는 기록으로 잘 남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는
1만 년을 우리가 이렇게 셈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당시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역사에서 기록은 그 사료로서의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00년대에 들어서 정말로 동양에서 귀한 사료가 속속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사료 중에 하나가 고문자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어서 고문자의 내용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사료로서의 그 가치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명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것을 이제 우리가 명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그릇과 같은 모양이 보이고 이렇게 이제 그 깃발 같은 모양.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이렇게 글씨들이 쭉 쓰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명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명문이라는 이 명자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 명자는 새길명이라고 이렇게 새김을 합니다. 새길명.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뭔가를 새긴다. 우리가 글씨를 새긴다 아니면 조각을 새긴다. 이런 의미의 새긴다는 뜻인데 새길명자가 만들어지는 내용, 요소들을 보면 쇠금자와 이름명자를 합쳐서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무언가를 새긴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분들은 쇠를 나타내는 김자, 그 다음에 이름을 나타내는 명자를 가져다가 새긴다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새기는 것을 쇠금자를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이미 뭔가 금속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그냥 이 글자는 자체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를 새기는데 새기는 소재가 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름명자가 있습니다. 이름명자는 말 그대로 뭐 사람이 됐든 또는 다른 어떤 동식물이 됐든 그 이름을 말하죠. 그 이름을 가져다가 새긴다라는 뜻으로 썼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금속에 무언가를 새기는데 그 새기는 내용은 이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이 명자 하나만 가지고도 이 명자는 쇠가 만들어진 이후에 등장하는 문자다. 그런데 그 쇠에 새기는 내용은 이름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그릇 명자에, 새길 명자에 담겨 있어요. 따라서 이 명문을 볼 때에 그냥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본다면 저 명문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이 명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청동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청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도 썼습니다만은 인류의 긴 역사 발전의 과정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분을 할 때에 그 한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그 생산 소재입니다. 따라서 그 청동이라고 하는 그 금속을 왜 우리가 청동이라고 하고 그 청동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또 우리는 그 청동을 구리라고 부르냐. 그런데 구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치호천왕의 나라 이름이 구리입니다. 그리고 그 구리를 또 청구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청동과 구리와 청구가 뭔가 우리가 지금은 잘 알기 어렵지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어떤 금동이 있는데 그 금속을 청동이라고 불렀다. 청동이라고도 하고 구리라고도 불렀다. 근데 또 어떤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이름을 또 구리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 나라 이름을 또 구리 위에 청구라고도 한다. 뭔가 이 셋이 굉장히 긴밀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관계, 이 셋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말에서 구리는 별을 뜻합니다. 별. 그래서 북두칠성의 옛 이름이 난안구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나는 일곱을 말하고 구리는 별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청동과 구리와 청구가 하나로 만나는 그 중심에 북두칠성이 있다. 따라서 이 청동이든 구리든 청구는 북두칠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우리가 북두칠성은 어두운 밤에 뜨죠. 그리고 어두운 밤은 낮에 비하면 음이고. 그래서 금속을 청동이라고 부를 때 이 청동은 음의 속성을 가진 금속이다. 그 다음에 이거 나라를 구리라고 불렀다, 청구라고 한다. 요 말은 나라의 속성을, 음의 속성을 가진 나라. 이렇게 이제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명문의 바탕이 되는 소재인 청동은 이런 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음적인 속성 때문에 이건 금속이지만 농기구로는 많이 쓰이지가 않습니다. 주로 쓰인 데가 어디냐면 제기, 제사용 그릇, 제사용 그릇을 만들 때 씁니다. 자,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제사, 죽음,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음적인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기를 만드는 데 주로 청동이 쓰였는데, 제기에다가 사람의 이름, 제사를 받는 사람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제기에다가 새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혈연 관계를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사용 그릇으로만 쓰였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 제사용 그릇에 제사용 그릇을 만든 배경 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적 관계, 혈연 관계, 이런 것들을 거기다 새겨 놓았다. 이것이 이제 문자가 우리 역사와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동기와 관련해서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시대 구분의 지표 소재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발전 과정을 토기, 석기, 청동기, 철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제 4개 시대로 구분해서 이렇게 시대를 보는데, 그 긴 역사 발자취에서 청동이 등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청동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 말은 그 자체로, 저 말은 뭘 말하냐면 언제라는 의미를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몇 년도에 뭐 만들어진 거냐,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출토된 청동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언제라는 시대를 알 수 있다. 왜 이러냐면 청동기라고 하는 것은 탄소 연대 측정법에 의해서 그 출토 만들어진 시기를 곧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다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 이제 그 발굴된 유물의 청동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비교적 이 소극적인 자세로 청동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동기의 상한선을 BC 14세기 이전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고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입견들만 버린다면 청동기는 언제든지 그 출토한 연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청동기에 제사여와 관련된 어떤 기록이 남겨져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언제 그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청동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그 계기를 알아야 됩니다. 청동기라고 하는 시대는 금속 청동기의 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청동이 만들어지고 청동을 얻으려면 재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설과 또는 그런 그 인력, 이것들을 동원하려면 그 모종의 이제 그 단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국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적어도 청동기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이미 그런 정도의 그 정치적, 경제적 어떤 단위가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는 국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국가가 언제 성립되어 있는 거냐,
동양에서 국가가 언제 성립되었느냐, 이 말은 청동기가 언제 출토되었느냐, 만들어졌느냐, 이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가 언제 기원하는지를 알려면은 청동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된다. 그런데 그 수벽이라는 책에는 신농시 때에 청동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청동기 출현 시기가 신농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청동기는 이렇게 네 가지 사실을 이미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문을 볼 때에 앞서 말씀드린 이 청동기와 관련된 네 가지 정보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명문을 보면은 청동기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명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명문을 보면, 명문에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할아버지 조자입니다. 이게 할아버지 누구, 이건 아버지 부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누구. 자,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가 두 사람의 이름이 지금 여기에 쓰여졌다는 걸 알 수 있죠. 할아버지 누구. 그러니까 이 제사와, 이게 이제 제사 그릇인데, 제사와 관련해서 할아버지 누구, 아버지 누구. 그렇다고 하면 제사를 받는 분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아버지로 표시된 이분의 아들, 할아버지로 표시된 이분의 손자겠죠. 자, 이런 정도 인물들이 지금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이 명시 군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명문에서 할아버지 누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현들은 이 명문 외에 다른 명문들에 등장해 있는 할아버지와 관련된 이런 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누구, 할아버지 누구, 할아버지 누구, 할아버지 신, 할아버지 을, 할아버지 기. 이 글자는 이 할아버지 기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뒤집었네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건 어미 모자입니다. 모을. 그러니까 어머니, 을이라고 하는 어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주, 아버지 개, 아버지 을, 아버지 신, 아버지 신, 아버지 신, 아버지 기. 자, 뭔가 이런 그 하나의 패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명문에는 저렇게 사람의 이름들이 들어져 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이런 그 인척 관계, 혈연 관계들이 주로 이름의 형태를 띠고 이렇게 등장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동기 명문의 가치를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청동기 명문을 통해서는 언제 그 시대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청동기는 출토 연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탄소 연대 측정법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시기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청동기 명문은 언제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할아버지 누구,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 아버지 누구,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인물들의 혈연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나, 또 어머니 누구,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은 명문에 담겨져 있는 주요 인물들의 혈연 관계.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동기가 만들어지던 시기를 앞에서 그 수뷰기에 나온 것처럼 신농 때에 청동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BC 2500년대입니다. BC 2500년대에 청동기를 소유하고 그 청동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길 정도의 신분이라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면들을 좀 더 생각을 하고 명문을 보아야 돼요. 지금이야 아무나 우리가 그 뭐 휴대폰을 사려면 사고,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사지만, 고대에 지금 BC 한 2500년대에 청동기를 소유하고 청동기에다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새길 정도의 사람,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청동기가 바로 그 나라가 만들어진 그 시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청동기의 이름을 새긴 사람들은 적어도 한 나라의 왕,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명문이 가지고 있는 사료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문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언제 누가 무엇을? 그런데 주로 청동기에 쓰인 용례가 제사와 관련된 그런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도 이제 혼례, 혼인을 맺을 때에 거기에 쓰이는 그 그릇들, 이런 걸 만들 때 이제 종종 또 청동기가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동기의 명문 중에는 제사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누구와 누구가 혼인을 맺었다. 이런 이제 사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에 최소 구성 단위로 육하 원칙을 말을 합니다. 역사를 말하려면 적어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정도가 이제 언급이 되어야 우리가 그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청동기 명문에서는 적어도 요 세 가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이것 세 가지는 알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명문에 담겨져 있는 가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명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명문에서 언제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동기 연대이기 때문에 이건 청동기 연대를 측정하면 그냥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인물이 누구냐,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할아버지 주, 할아버지 누구, 이것을 할아버지 조, 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버지 누구, 아버지 누구는 부계다. 그러니까 계라고 하는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계라고 하는 아버지, 주라고 하는 할아버지. 그러면 제사를 받는 사람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야죠. 나. 나는 누구냐? 여기에 이렇게 제사를 모시는 그릇이 있고 여기에 깃발을 든 이렇게 깃발이 담겨진 이분이 바로 여기에 부계라고 하는 분의 이름자입니다. 이분을 제사 모시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이 성을 담고 있는 그릇 두 개를 합쳐서 이런 성자가 만들어지고, 이 성자가 바로 이 두 분을 제사 드리는 바로 성이라는 인물이다. 이 인물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료에는 오회라고 나와 있는 분이 바로 이 성이라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를 모시고 무엇을 했다는 거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요 그릇이 그 제사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다. 무엇?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명문의 세 가지 담겨 있는 내용 위에 어디? 여러분, 제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출토될 확률이 크죠. 그래서 어디에 출토되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런 인물들이 이런 일을 했던 시대의 장소까지 알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명문이 가지고 있는 사료적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한데 그 할아버지 주가 있고 아버지 개가 있고 내용은 동일한데 앞에 명문과 비교를 해보면 이 부자가 하나가 더 들어 있습니다. 이 부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바뀌었냐면, 이 순서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는 이 삼각형을 역으로 해놓은 이 이걸 제라고 읽습니다. 제기라고 하는 인물이 이전에는 이 지금 명문에서는 조주 밑에 내려와 있는데, 이게 이제 여자입니다. 부인, 부씨라고 하는 여자인데, 우리가 여자를 부인이라고 할 때 부자가 지금 여기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분이 이 명문에 등장을 하면서 이 두 분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명문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혈연 관계를 다시 이렇게 이제 파악하는 이제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부인은 우리가 부인을 부라고 부를 때 이 부씨는 이 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친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그래서 부인을 높이다 보니까 그 명문에 부인을 등장을 하다 보니까 부인의 할아버지인 이분을 이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 위에 올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적다면 적지만 어쨌든 이 당시 이분들의 혈연 관계를 우리가 알아채는 그런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라고 하는 이분은 이 성이라고 하는 이 분의 부인입니다. 부인으로서 등장을 하는데 성이 부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오회 성이라는 분의 부인을 부씨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내용은 이제 동일한데 바로 이 여성과 관련된 여성이 등장함으로써 이 두 분의 위치상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이 분의 아마 할아버지, 여성의 할아버지여서 여성을 높이니까 할아버지가 윗자리로 올려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